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 개념을 밝히고 또 그 문제점을 이제 제시하려는 그런 시도인데요. 자, 이런 국가의 특징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상적인 특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요. 그게 이제 그래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라는 얘기를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등장한 이 신자유주의 시대 때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라는 건 없다. 그야말로 이데올로기로도 이념적으로도 자유로운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저는 거꾸로 이념적으로 자유롭다는 말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 때 이데올로기를 들라고 하면은 바로 자유주의가 이데올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쓴 책에서 주로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저는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 때의 이데올로기 특징을 이제 근대적 자유주의와 구분해서 이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적 자유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던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현상적으로 본다면은 이 자유주의라는 측면에서 근대적 자유주의와 포스트 모던적 자유주의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포스트 모던적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내용에 들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은 근대적 자유주의와 포스트 모던적 자유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대적 자유도 물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욕망을 해방시키자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는 주로 민주적으로, 다시 말해서 합의에 의해서 건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근대적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밑바닥에 어떤 사회적으로 합리적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합리적 질서라고, 사회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의 질서죠. 자본주의적 사회적 질서가 일종의 나름대로 인간의 삶, 행동을 지배하는 어떤 법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회적 법칙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가 근대적 자유주의를 이제 얘기하면서 자본은 결국 자본과 계급적인 요구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계급적 요구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 자체가 뭐냐면은 일정한 사회적 질서가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대적 자유는 완전한 자유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질서, 그걸 우리가 합리적 질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합리적 질서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자유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 때 자유주의는 겉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인의 욕망을 해방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더 이상 사회 속에는 어떤 합리적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이죠. 사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회적 특징은 파편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영역은 이제 독립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본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세계적 자본과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이제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움직이고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움직여서 근대적 국가의 특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호 유기적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회의 파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뿐만 아닌 것 같아요. 사회에도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뭐 의료의 영역도 있고요, 교육의 영역도 있고요, 또 뭐 무슨 뭐 생산에 있어도 농업의 영역이 있고요, 뭐 등등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과거 근대 자본주의 시대 때는 이런 영역들이 하나의 어떤 통일적인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는 이런 각각의 영역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이끌어서 우리가 글로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또는 글로컬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각각의 영역이 독립적으로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바로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포스트 근신자유 시대 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이제 파편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바로 이런 파편화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말은 동일한 자유주의라고 하더라도 근대적 자유주의와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제 이 자유주의의 두 가지 요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처럼 어떤 합리적 질서에서 통제되지 않죠. 자율적으로 지배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무작정 해방된 그야말로 완벽하게 자유로운 그런 욕망이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의 한 특징은 욕망과 관련해서 어떤 절대적인 해방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욕망이 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제한 없이 인정된다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런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개인은 더 이상 사회는 어떤 합리적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어떤 사유가 형성되거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합리적 질서가 없고요. 파편화된 그런 사회이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 사회는 어떻게 형성하느냐. 각각의 독립된 개인들이 합의에 의해서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 시대 때의 합의라는 개념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옵니다만은 자유주의 시대 때, 근대적 자유주의 시대 때 합의라는 개념과 포스트 모던 시대 때의 자유주의라는 합의라는 개념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근대적 자유주의 시대 때 합의라는 개념은 먼저 가치가 전제되고 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한 사회에서 합리적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전제로 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치가 전제되고 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 시대 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전제해야 될 어떤 합리적 질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따라서 합리적 질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제해야 될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순수한 의미에서 합의를 통해서만 사회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합의주의는 정반대로 바뀐대요. 오히려 가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옳다라든가 좋다라고 말하는 가치라고 하는 게 오히려 거꾸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합의가 진리의 기초가 되고요. 합의가 가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아닌가, 핵심적인 주장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들은 이미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유럽에서는 하버마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해 왔고요.
이미 60년대 미국에 가면은 존 롤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해 왔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이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면은 진리와 가치가 우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의가 우선되고 합의로부터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장을 이끌어서 뭐 합의론적 진리론 또는 합의론적 가치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 좀 철학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합의를 가치에 우선시킨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절대적 합의주의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는 근대적 자유주의와 다르게 욕망이 절대적으로 해방되어 있고 또 합의를 절대화시킨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 특징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파편화되고 따라서 이 속에 어떤 합리적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죠. 사실 우리가 크게 본다면은 그 배후에 어떤 합리적 질서가 존재하고 있죠. 이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법칙이 틀림없이 있는 게 틀림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질서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사회가 완전히 파편화되고 그야말로 제멋대로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죠. 신자유주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게 기본적인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자기 욕망에 기초해야 될 것이고 누구도 이 욕망을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욕망을 가진 인간들은 합의를 통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 협력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의 기본적 특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 사실 제가 지금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를 비판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은 사실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한때 끌린 바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눈에 그때는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 이 시간에는 제가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이제 주로 언급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먼저 긍정적인 측면, 장점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몇 가지 중요한 장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시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시민이라는 개념을 별로 좋아 안 했어요. 반면에 오히려 민중이라든지 뭐 민족이라는 이런 개념들, 근데 민중이라든지 민족이라는 개념은 다 과학적인 개념이죠. 일정한 어떤 사회 질서에는 그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인 개념입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이제 민중, 뭐 민족 이런 개념들을 다들 거부합니다.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시민이다라고 규정이 됩니다. 이 시민이라는 개념은 무슨 어떤 도시의 시민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주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죠. 오직 결정할 수 있는 힘,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그것만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그래서 자율적 주체로서 결정권자로서의 개념이 시민이라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민이라는 개념은 따라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 다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온 것이 소위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이런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이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합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합의라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정한 절차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서로 나에게 또는 어떤 사람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절차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면은 받아들이자 이런 입장을 우리는 철학적으로 결과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반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합의 자체가 그 과정이 공정했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철학적으로 절차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합의주의자들은 결과주의보다도 절차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라는 개념이 매우 또 많이 강조되었고요. 또 특히 많이 강조된 게 인권이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각각은 자기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합의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 합의의 주체로서의 권리는 절대적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도 거부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결과를 중요시 여겼을 때는 때로는 사회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히틀러, 나치즘이죠. 이 사람들은 사회,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유대인의 권리는 박탈해야 된다. 근데 결정의 권리, 법적인 권리 자체로부터 추방을 시켜버렸던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이 공리주의, 철학적으로 이제 공리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를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반면 이제 오늘 등장했던 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는 인권을 아주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율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이유로 해서 배제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유대인이든 아니면은 뭐 제3세계 사람이든 그런 권리 자체, 결정의 주체로서 권리 자체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는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주의는 인권 개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특히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관용과 평화 이런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율적 주체이니까요. 누구도 그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것들은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을 거고요. 이 합의를 배제하고 억압한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주의입니다. 어떤 폭력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은 합의에서 결정이 되니까요. 또 관용주의입니다. 내가 자율적 결정 주체이고 너도 자율적 주체이고 너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우리는 합의 주체로서 동등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제 서로를 인정한다. 그런 점에서 관용을 주장하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 시민, 절차주의, 인권, 관용, 평화, 이런 것들이 사실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가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그런 개념들이고요. 이런 개념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최근에 많은 우리가 젊은이들은 기본적인 생각은 사실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 자신은 자기가 무슨 입장인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흥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는 장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의 단점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런 단점이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특히 우리 시대 또는 세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야말로 이런 겁니다. 합의가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는 개인의 욕망에 기초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사회는 없는 건데요. 모든 것들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각각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고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서는
각각의 욕망들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는 결코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포스트 모던 신자유주의 시대 때는 사회가 파편화됩니다. 서로의 공통된 이익이라고는 또는 공통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각자는 이제 파편화된 욕망과 이해를 가지게 된 거니까요. 이런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합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지죠. 만약에 자기의 욕망을 제약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는 욕망조차도 절대적으로 해방한 거는 나의 욕망은 절대적인 겁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약되지 않는 욕망이니까요. 따라서 욕망이 자유화되고 사회는 파편화되고 그러니까 합의는 더욱더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나. 만약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 되면은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래서 제가 사실 책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여기인데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길은 무기력한 길이 아닌가 생각해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사회적으로 어떤 행동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비로소 행동에 나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모습, 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 한 중요한 모습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을 이 노무현 정권 시대 말기에 나타났던 무기력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합의가 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니까요. 어떻든 합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종의 어떤 행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따라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로서는 예상치 않은 속에 내재하고 있던 다른 요소를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첫째는 배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도저히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존재로 이제 배제하기 시작. 저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빼놓고 우리끼리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배제 전략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다 보면 서로의 입장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점차 이런 사람도 우리하고 도저히 얘기 안 돼. 이런 사람도 도저히 얘기 안 돼. 결국은 자기들끼리 얘기하게 되고요. 자기들끼리도 나중엔 잘 얘기가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 주장만 남게 되는 거죠. 결국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강요될 뿐인 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폭력을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상대방은 이제 비이성적 존재로 규정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면은 다 합의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도저히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인간이 되니까요. 인간의 경우에는 서로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협조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만은 비인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폭력을 사용하도록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차라리 뭐 폭력을 통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는 일종의 이율 배반에 빠집니다. 자기들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가장 인권을 강조하고요. 가장 관용적인 평화주의자입니다. 출발점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혹하게 되죠. 저도 사실 그런 사람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무기력하거나 타인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폭력까지도 정당화하는 이런 결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현상들이 소위 이 통합진보당, 비례, 경선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막 터져 나왔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쪽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되겠다. 배제시키죠. 그런 다음에 저쪽은 아예 감옥에 집어넣는 게 좋겠다. 이런 폭력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자유주의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비자유주의가 된다는 이런 역설은 사실 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에서만 등장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근대적 자유주의 한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홉스란 사람이 있죠. 근대 개혁론자 중에 대표적인 초기 출발점에 섰던 사람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인데요.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만인에 의한 투쟁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절대 군주가 요청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데 만인에 의한 투쟁이 벌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절대 군주를 요청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절대 군주제를 정당화시켰던 사람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죠. 아마 고등학교 책에서도 근대 개혁론자 하면 맨 선두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나오니까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일종의 역설이죠. 자유주의의 토마스 홉스의 역설, 자유주의의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마찬가지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도 일종의 역설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출발점은 인권과 관용을 요청했습니다만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만 결과는 오히려 배제와 폭력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자, 이런 배제와 폭력으로 끝난 이런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의 저는 지금까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자신의 한 경험은 옛날에 어떤 히피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람인데요. 60년대 히피 미국에 가서 히피 운동에 직접 뛰어들었다가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주요 이제 역할은 아마 디자이너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제 책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일종의 히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특히 컴퓨터라는 것의 발전과 히피주의와의 연관성을 설명을 해 줬어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하면 두 가지 양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IBM이 있고요. 매킨토시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은 IBM은 완전히 저건 쓰레기다라고 욕하더라고요. 그리고 매킨토시야말로 진짜로 훌륭한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기는 IBM 안 쓴다는 거예요. 매킨토시만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매킨토시야말로 일종의 애플사죠. 자유주의, 원래 그게 로스앤젤레스 미국 서부에서 출발했던 사람이라면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유로운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해서 만든 것이 이 매킨토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주의라는 히피적 자유주의가 컴퓨터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이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흥미로웠습니다만은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우연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할 그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시의 그런 어떤 침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놀랐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당연한 일이다 하는 거죠. 후세인은 독재가니까 차라리 부시가 그렇게 군사적으로 쳐들어가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이라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자기는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뒤부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히피 자유주의, 사실 우리가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의 성부자가 바로 히피주의자들인데요. 이런 히피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서 부시와 같은 침략, 폭력 이런 것도 정당화하는가. 그때부터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던 거죠. 사실 동일한 그런 결과가 클린턴 시대 때 많은 자유주의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린턴 시대야말로 소위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의 그야말로 전성기였었죠. 이 클린턴 자신이 바로 이런 자유주의자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클린턴 시대 때 자유주의자들이 부시가 등장했을 때, 그래서 이라크 침략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을 보면은 동조하든가 아니면 침묵하든가. 클린턴 시대 때 자유주의자들 거의 대부분이 부시의 이라크 침략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소수, 첨스키, 노암 첨스키 같은 그런 소선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이 부시의 침략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 이후로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소위 원리주의자로 전환을 하게 됐다. 이것을 본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가 왜 이런 배제와 폭력의 역사를 자아내는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한국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가 자유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넓게는 제가 친노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친노 세력이 자주 자기를 표현하면서 나는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실 좀 더 우리가 모든 친노주의자들 이렇게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데요. 특히 이제 친노 세력 가운데서도 유시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 참여주의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로 이런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굳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자기를 자유주의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진중권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시민도 마찬가지인데 스스로 자기는 자유주의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유주의에 대해서 하등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들이 아마 대표적인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이 일종의 종북몰이나 마녀 사냥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었는데요. 왜 가담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우연적인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는 일종의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의 역설에 스스로 빠져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